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녹음 일정이 일요일에 업로드가 되기로 되어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핑계지만 바빠서 네. 바빠서 제가 주말에 그 강연을 갔다 왔어요. 네, 서울의 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있었던 강연이죠. 네, 그래서 그 한국 SF 협회에서 주관을 해주셨고 달 착륙 50주년 기념 강연이라고 해가지고 우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과학자 세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 세 분이 마침 공교롭게도 다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그런 자리였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강연이. 네, 그 금요일에는 우주 날씨에 대해서 네. 황정아 박사님이 강연을 해주셨고, 일요일에는 네, 토요일에는 이유경 네, 선생님. 이유경 박사님이 네.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극지연구소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우주생물학에 대해서 그리고 네, 그 극한 환경에서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을 연구를 하면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네.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메탄 대기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얼음 속에서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네.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 연구와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썰을 다 풀면 사실 방송 한 화를 이제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가 좀 아껴놓도록 하고요. 또 일요일 날 했던 강연도 정말 재밌었는데 신채경 박사님? 맞죠?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관련된 소식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인스타그램 혹시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저희가 뭘 가서 듣고 보고 있는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채경 교수님이 맞습니다. 네네. 달 탐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네, 그 네이처에서 꼽은 이제 달 탐사의 가장 미래 달 탐사를 이끌 젊은 연구자 5인. 네, 맞아요.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뽑히신 분이 이제 신채경 박사님. 그 5인이 이제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네. 미국인, 뭐 중국인도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 네. 네. 그런데 이제 신채경 박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달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게 달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돈을 쓰기 시작한 게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네, 저희 10년이 박근혜 좀 정부 넘었나? 때라고 했죠. 네, 그쵸. 10년은 좀 넘었는데 어쨌든 계획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네, 10년 네. 남짓. 그러니까 달 착륙한 지가 지금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최근에야 이제 뛰어든 거고. 네. 신채영 교수님도 원래는 그 달 탐사 관련 전공이 아니라 타이탄의 대기를 전공하시는 그렇죠. 분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도 네이처에서 이제 뽑는 그 5인 중에 한 나라로서 속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에서 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 학회에 나가서 발표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신 그런 성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었어요. 네. 그 달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지질학자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거를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한 크레이터의 네. 어떤 뭐 흙이 뭐 어떻게 흘러내리고 그렇죠. 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데 네. 자기는 이제 천문학을 전공해서 이제 그 달에 있는 모든 크레이터의 데이터를 다 쫙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질학을 연구하시던 분들은 와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아마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은 주목을 게 받았다 아닐까.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대단한 연구를 듣기만 해도 네. 마인드 블로잉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달에 대해서 우리가 미소 냉선 시대에 네.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달에 사람을 보낸 이후로 네. 좀 관심이 많이 식긴 했죠. 네, 그래서 소강 상태가 됐죠. 네, 이제는 뭐 달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에 가서 아직 해보지 못한 연구들이 많고 이제 대중의 관심은 식었지만 오히려 과학자들은 더 연구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에 가서도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던 그 최초의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오바마 때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잘라지기도 했고 음.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흥미가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주정거장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원래는 벌써 퇴역이 됐어야 되는데 뭐 계속 쓰고 있다. 새 거를 이제 날려야 되는데 그 예산이 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우리 강연 들었을 때 저기 어디냐? 그 유로파로 이제 우주선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정부 때 뭐 만들어진 것였다가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예산이 뭐 잘릴 뻔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딱 최근 들어가지고 또 갑자기 그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우주로 가보자 갑자기 꿍짝꿍짝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셨죠. 달에 희귀 자원이 많아가지고 네, 뭐 히토류라고 예를 들면 하는. 네. 뭐 폰에 들어가는 그런 희귀 금속이 많아서 네. 이거를 달에서 채굴을 해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달이 어느 나라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파내와서 팔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권리는 어느 쪽이 갖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 합의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나 규제라는 것은 항상 현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그것도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또 이제 박상준 선생님이 네. SF 저기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이 네. 또 이제 그 미니 강연식으로 관련된 SF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외계인과 SF 그리고 달과 SF 이렇게 두 그렇죠. 가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다룬 뭐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달에 관련된 거는 뭐 별의 계승자 그 뭐 최근에 이제 아작에서 네, 다시 출간하고 됐죠. 네, 정권을 냈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로버트 하인라인의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던가 그다음에 달 세계 여행이라고 이제 줄 베른 소설 원작의 영화 그리고 뭐 스페이스 카우보이 그다음에 더문이라고 이건 저희가 안 했었죠 아직. 네네. 네. 유명한 영화죠.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영화예요. 상당히 저는 이거 학교에서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틀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거 보고는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달이 뭐 아예 박살나는 그런 영화들도 많다고 하시고. 네. 네, 저희가 뭐 그 문로스트 그쵸. 다뤘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네, 달이 문로스트. 없어지는. 네. 그래서 그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또 저는 실제로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 달 과학자시니까 신채경 박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구가 멸망하고 뭐 생물이 멸종하고 이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조수간만 뭐 이런 게 없어지거나 그러면 갯벌이 없어지겠죠, 서해안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극한 생물 관련해서는 뭐 외계인이 뭐 우리가 외계인을 어떻게 상상을 해왔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SF에서 나오는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과학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를 좀 더 관망하기 위한 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SF적인 상상력에서 나오는 외계인이 뭐 과학자에게 좀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이니까 학문이 좀 생각하는 그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처럼 아마 탄소 기반일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물을 이제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SF에 나오는 외계인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흥미롭게 들었던 게 그 기체로 된 외계인, 구름으로 된 외계인이 그렇죠. 이제 네. 태양과 지구 사이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드는데 네. 블랙 클라우드라는 작품이었죠. 네, 네. 그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데 이제 직접 생명체인 것 같은데 이 구름이 볼 때 이제 굉장히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게다가 지적 생명체일 수 있을까? 그쵸. 네, 네. 네. 그런 식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에게도. 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우주생물학 학회에서 어떤 발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 안에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요 방에도 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무섭네요. 지금 듣고 네. 계시는 그곳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그 닥터 우 에피소드 중에서 네. 보면은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 까먹게 되는 그 외계인 아세요? 우는 굉장히 천사 말고요. 징그럽게 생긴. 네. 무슨 틈새 나오는 그런 벽의 틈새, 갈라진 틈새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 그 닥터가 네네. 1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시즌의 네, 1화였는데. 아멜리아 폰드 만나는 그 에피소드 네, 말하시는 맞아요. 거죠. 근데 네, 그 시즌이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어떤 징그러운 외계인인데 분명히 거기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보고 이제 시선을 돌리면 까먹으니까 네. 거기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네. 어쨌든 괜히 무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뭐 요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단신 오늘 얘기. 네. 오늘 얘기할 주제와 관련된 뭐 단신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게임을 다룰 거잖아요. 네. 게임을 다룰 건데 게임 속에 나오는 세계가 좀 시궁창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좀 비슷한 사례가 뉴스 기사로 났길래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게임 속의 세계도 아주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이걸 규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오염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산소 카페가 등장했다라는, 그래서 신선한 산소 15분에 5,000원으로 이제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서 먹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물을 왜 사 먹어? 그 산에 가서 물 떠오면 되지. 그거 다 공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 네. 일화가 있잖아요. 물을 이제 판 게 이제 약간 사람을 등쳐먹는 거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물을 산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그냥 사 먹죠. 사 먹거나 정수기로 걸러가지고 먹거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 뭔가 공기를 캔으로 사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네. 어릴 때 실제로 팔았어요. 한국에서. 아, 산소 캔을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라고 나왔냐면 뭐 이게 실제 뭐 산소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그 산림의 공기를 가져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집에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이제 그걸 사와가지고 네. 그걸 이제 그 뿌리는 형식이었거든요. 약간 스프레이처럼 치게 뿌리는 형식이었거든요. 압축된 캔에 피톤치드 뭐 이런 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였어요. 아. 네, 그 뭐 신선한 공기 뭐 이렇게 네임이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 집에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근데 성분을 좀 넣은 거 아닌가요? 일부러?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그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주의 깊게 볼 정도로 거기 성분이 뭐가 들어있나 이걸 볼 정도로 제가 뭐 과학적 지식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과외할 때 네. 학생 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네. 피톤치드가 들은 이제 스프레이인데 이런 걸 뿌리면 뭐 향도 좋지만 그 공부하는 학생이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 뭐 이러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산 거를 본 적이 있네요. 그 또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은 이제 이건 인도 얘긴데 네, 런던에도 산업혁명 시절에 네. 비슷한 현상을 겪은 걸로 알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 제가 요새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을 보는데 네. 거기 보면은 처칠이 총리던 시절에 정말로 런던에 이제 아주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한치 앞이 안 보니까 교통사고로부터 엄청 많이 죽고 그래서 엄청 심각한 그런 사회 현상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예, 네. 그게 떠오르네요. 네. 지금 내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는 나은 수준이죠. 네, 당연히 예, 나왔겠죠. 그때 당시에도 그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깨끗해지기까지 지금 거의 뭐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개발도상국 뭐 지금 개발 중인 나라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문제를 겪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0년의 노력이 있어야 이런 게 차차 해결되지 않을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산소 카페가 뉴델리 시내에 있고 15분간 이제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게 5,000원이고요. 그래서 코에 튜브를 연결해서 산소를 마시고 향도 담아가지고 이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7종류. 향은 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저희 뭐 디퓨저 많이 쓰잖아요. 그 정도 아닐까요? 네. 그런데 향을 피우거나 네. 그 가습기에 뭘 넣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오일 같은 제품이 네. 폐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전자담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이유일까요? 전자담배도 요새 뭐 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근데 전자담배는 전자담배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안에 넣는 오일이 문제래요. 그래요? 예, 오일과 그 어떤 대마 성분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즈한 오일을 넣는데 그런 게 이제 폐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가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매일 30명에서 40명의 손님이 찾아오고 뭐 아래 이런 보니까 캐나다나 프랑스에서도 네. 영업 중이다라고 네.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캔에 담아서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사실 판매하는 사람은 이거를 마시면 뭐 수면 장애도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 생각에도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 네, 싶은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네.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소식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옛날 게임들이 요즘 많이 리마스터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와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아, 네, 그리고 그렇구나. 스타크래프트 1도 이제 아, 정말요? 리마스터가 돼가지고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너무 네. 요새 예토 전쟁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도 다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고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끈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예전에 젊은 뭐 학생들한테 인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라나서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다시 뭔가 복고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일로라는 작품이 이제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거의 10년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긴 시리즈물인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우주 전쟁과 관련된 이제 그 FPS 게임인데요. 이게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었다가 최근에 PC로 리마스터가 됐습니다. 네. 약간의 버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던데요. 그래도 뭐 유명한 작품이고 혹시 게임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픽이 별로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PC로 발매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아마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네. 로봇과 인간의 뭐 관계를 다룬 작품이 그렇죠. 인간형 로봇이죠. 네, 안드로이드죠. 네, 그게 PC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었다가 그랬죠. 이번에 PC로 풀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게이머가 선택을 통해서 좀 스토리 라인을 바꿀 수 있고 캐릭터의 네. 성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으셔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한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인터랙션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밴더 스네치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밴더 될까요? 스탠치보다는 좀 더 게임에 가까운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라이트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 중계하는 걸 살짝 봤는데 네. 그렇게 뭐 게임적인 요소가 아주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드라마를 보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바뀐다. 이 정도의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게임 얘기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몇 주 전이죠. 사실 이걸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히데오 코지마의 데스 스트랜딩이 발매가 됐죠. 이거는 굉장히 찬반 양론이 많았는데요. 왜요? 네, 히데오 코지마는 사실 게임을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들고 메탈 기어 솔리드를 이제 히데오 코지마가 만들었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게임을 만들다가 원래 속해 있던 곳이 뭐 어디였죠? 소니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별로 대우를 잘 못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나의 네임 밸류라고 하나요? 개런티? 네,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저작권? 그런 네. 저작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대우를 못 받았고 네. 또 이 코지마가 만들기로 했던 작품들이 막 잘리기도 했고 네. 코나미 소속이었나요? 코나미 소속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가서 처음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코지마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직접 설립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지마의 게임을 즐겼던 메탈 기어 솔리드 등을 즐겼던 이제 팬들은 히데오 코지마의 게임이 나온다니까 정말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빠가 까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나왔는데 좀 이 게임성으로서는 좀 말이 많아요. 물론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코지마 팬들이 이거 좋은 게임이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다.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도 그 이제 게임 관련 리뷰하는 잡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이게 좋은 아하. 게임이나 나쁜 게임이나 막 이런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엔터테이닝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네. 네, 이 코지마라는 사람이 게임을 만들 때 그 자기가 철학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즐기기 위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어허.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게임의 대척점에 있는 게 슈퍼마리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좀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즐기기보다는 자기가 그 세계에 몰입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총싸움 뭐 이런 거 하는 게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열심히 배달을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은. 아, 그래서 페덱스 뭐 이런 드립이 나온 네, 거군요. 물건을 나르는 게임이에요. 음. 네, 뭐 분열된 미국 사회를 연결해서 택배 업무를 하는 그런 아하. 게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네. 너무 컷신이 많다. 컷신이 많다는 게 이제 많이 비판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컷신이 뭔가요? 컷신은 게임 중간중간에 삽입된 영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많으면 되게 공들여 만들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맥을 잘라 먹는다는 거죠. 게임을 즐기는데 막 거의 10분 단위로 컷신이 하나씩 있으니까 컨트롤을 이제 플레이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 몰입을 방해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호호. 네, 게임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게임이었습니다. 관련된 의견이 많았던. 이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즐길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을. 네. 저는 사실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거를 사실 영상을 보면은 이 스토리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저는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좀 미뤄놨거든요. 뭐 플스 4인가요? 네, 플스 4입니다. PC로 발매가 되거나 그러면 내가 직접 해봐야지라는 생각에 좀 미뤄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가서 플스 독점이 풀리고 PC로도 나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윈도우즈, 스팀 뭐 이런 것도 나와 네네. 있긴 그러니까 아직 하네요. 독점 중이라서 발매 자체는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 뭐 PC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해봐야지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드디어 오늘 30분 만에 오늘 메인 주제 네. 두 가지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게임이죠? 일단 첫 게임은 바랄라 사이버펑크 바텐더 액션. 바텐더 액션. 네. 네. 이라는 게임이고 네, 사실 바랄라가 그러니까 보이기가 바랄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VA 뭐 11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VA 숫자- 11, 그러니까 VA 11 구역의 홀 A.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랄라로 이제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ROM이라는 게임이죠. 네, 2064 64? 네. Read Only Memories라는 그렇죠. 네. 게임입니다. 네. Read Only Memories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쵸. 네. 그 리드 올리 메모리랑 그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인가? 그 롬이랑 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가 쓰여 있기만 하고 이걸 고칠 수는 없는 그런 메모리죠. 네. 근데 이제 작품에서 나오는 ROM은 사실 Read Only Memory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게 인공지능의 일종을 말하는 건데 네.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사교적인 일을 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 인공지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인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액티브하게 반응하고 인간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을 ROM이라고 부릅니다. 네. 옛날에 그 심심이 같은 네. 그런 네, 거랑 그런 비슷한 거겠네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바랄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바랄라는 이제
그 바텐더 액션이라는 그 이름에 이제 이름처럼 네. 주인공이 바텐더가 되어서 술을 이제 섞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손님들의 넋두리를 들어주면서 서서히 이제 세계관을 파악해가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야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죠. 그렇죠. 네. 그 주인공이 질이죠. 질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BTC라는 어떤 프랜차이즈 체인의 이제 그 술 바텐더. 가게 네. 바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은 다나라는 사람이고 보스라고 불리는. 네, 보스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뭐 친구 남자의 이름이 뭐였죠? 남자의 길리언? 네네. 길리언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여기가 이제 배경이 글리치 시티라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시궁창인 그런 도시고요. 여기서는 모두가 나노머신이 모두 몸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그 인플레도 아주 심각해가지고 라면 하나에 $70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또 수입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네. 아주 막장인 도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이 자이바츠라는 그 회사가 이 악덕 기업이 거의 정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 자이바츠에는 화이트 나이츠라는 이제 사설 용병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도 이제 시민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뭐 제압을 하면서 상당한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막장. 배경이 있네요. 네. 네. 네, 막장 상당히 배경이죠. 네, 막장이네요. 그리고 그 진짜 술이 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맥주도 막 섞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맥주가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고, 네,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다 만들죠, 술을. 네, 뭐랑 섞어가지고 이제 다 만드는데, 네. 근데 일단 그 게임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노벨처럼 즐길 수 있고, 칵테일 만드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우 적합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픽은 상당히 도트로 찍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쁜 캐릭터는 상당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알마 캐릭터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알마도 이쁘고, 그다음에 그 고양이 귀 가진 이제 스텔라도 네. 귀엽고, 네. 그다음에 도로시도 되게 귀엽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양성애자고, 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그 도시에 대해서 설정을 알아가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에 좀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이 도시에서 내가 방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폰을 켜면은 이제 어그멘티드 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언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뉴스 채널 같은 게 있는데 신문사가 황색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되게 많이 써내는 그런 집단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앨리스 레빗이라는 해커 집단이 네.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네. 근데 그 앨리스 레빗에 대해서도 반전이 있죠. 뒤에 나오는. 네. 네. 그래서 알마가 사실은 앨리스 레빗이었다. 뭐 앨리스 레빗 소속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뭐 엔딩을 보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엔딩 저 사실 못 봤어요. 엔딩 못 봤나요? 네네. 엔딩 어떤가요? 끝까지 엔딩 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도 못했어요. 끝까지 못했나요? 제가
24일까지 했거든요. 네. 24일까지 했는데 이제 12월 며칠이지? 10일인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플레이를 하면 엔딩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캐릭터의 호감도를 잘 올려놨는지에 따라서 이제 엔딩을 네. 볼 수 있는데 6가지 엔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엔딩을 그냥 한 번 플레이 해가지고 다 볼 수도 있어요. 네. 조건만 다 만족을 하면.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은 게임인데, 자, 24일차까지 해놨는데, 저랑 스팀 계정을 공유하는 저희 반려자가 네. 그 저희 세이브 파일을 덮어 씌운 거예요. 어머. 그런 끔찍한 일을. 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되게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네. 그쵸. 그래서 내가 해놓은 거. 네, 그냥 인터넷에서 공략 같은 거 찾아보고 그냥 대충 이런 스토리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네. 나중에 저희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저는 끝까지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집세를 못 내는 바람에 아니, 그 집세를 못 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게임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 게임이 좀 재밌는 게 손님을 최대한 등쳐먹어야 이 집세를 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손님이 이제 칵테일을 그냥 보통 사이즈랑 큰 사이즈, 이제 2배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손님이 큰 거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주문을 해도 2배로 만들어줘도 손님이 뭐 딱히 불만 없이 그거를 먹고 그만큼의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2배로 만들어가지고 주고 손님이 큰 걸 꼭 주문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손님이 뭐 달콤한 거 줘 이러면 달콤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이제 만들어야 네.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벌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임이랄까. 그리고 그냥 네. 비싼 수를 주는 것보다 싼 수를 크게 만들어서 주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한 점도 초반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초반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기분 좋으면 큰 거 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너 더 먹어 이러면서 큰 거 주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냥 큰 거 주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잡동사리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근검절약을 해야 됩니다. 얘가 꼭 갖고 싶은 것만 사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저 다 당신- 샀어요. 꼭 갖고 싶은 거 다 샀고 네. 그리고 추가로 몇 개를 좀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날 때쯤에 이게 막 1만 달러를 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31일에 네. 30일에 근데 9,500달러가 아이고. 남아가지고 아깝이. 못 냈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캐릭터와 관련된 엔딩을 보려면 네. 호감도도 올려야 되고 돈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회차를 해서 엔딩을 봐야겠다 하다가 2회차는 끝까지 못했어요. 네. 네. 어쨌든 공략할 수 있는 캐릭터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예인, 네, 키라 미키. 네 키라 미키 연예인이 있고요. 네. 이 도시에서 또 특별한 점이 하나가 네 릴림에 대해서 릴림. 네,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릴림과 인간이 섞여 사는데요. 릴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형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간과 닮게 생겼고 네. 인공지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릴림이라는 단어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지 그 에반게리온에서 인간들 리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린이 릴리스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AI가 그 모태가 되는 AI가 릴리스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로봇들을 다 릴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릴림들은 성장을 합니다. 어떤 인간 보호자에게 맡겨져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은 업그레이드 수술을 받아서 더 나이가 든 로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글리치 시티는 특별히 어떤 이 릴림과 인간이 섞여서 살고 있고 딱히 구분을 안 두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릴림의 약간 사회적인 훈련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다른 도시에서는 그 릴림과 인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이런 로봇이 나타났냐에 대해서 이런 설정과 관련해서 네. 그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게임을 같이 참조해도 좋은데요. 왜냐면 이 둘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네. 리드 온리 메모리즈가
바랄라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바랄라가 대충 2070 몇 년이라고 하면은 리드 올리 메모리는 2064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리드 올리 메모리에서 최초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드 올리 메모리는 영어 한국어 패치가 없어요. 맞아요. 한국어 패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 옆에 계시는 분은 그 영어로 된 게임을 네. 하실 때 한국어 패치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신 적 있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요? 뭐 할 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뭔가 유저 그랬던 거 패치가 그런 있는데 네, 그거를 네. 모르고 영어로 하셨다고. 아, 그랬던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요거는 인터넷에 그냥 찾으시면 한국어 패치가 나오고요. 패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 그 네. 바랄라요? 네네네. 네, 바랄라는 잘 돼 있고 그 ROM은 없죠. 네, ROM은 한국어 패치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네. 뭐 회사에서는 안 해줄 것 같고요. 네, 바랄라는 되게 한국어 패치를 뭐랄까 혼을 갈아 넣어서 한국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아주 로컬라이제이션을 찰지게 하셔가지고 네. 읽고 있으면 아, 이 뭐 개발자들이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아, 네, 그 한국어 패치 개발하신 분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고요. 네, 어쨌든 네, 그까지 얘기를 했죠. 그 네. 릴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거는 모르겠어요. 뭔가요, 그게? 그게 이제 그 동물 귀 달린 친구들, 아, 이런 애들을 캣부머. 네, 하이브리드, 네, 캣부머라고도 부르고, 네. 이제 그건 리드 올리 메모리에서는 ROM에서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네, 하이브리드라고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이게 유전적인 질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암 같은 걸 치료하려다가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부작용으로서 네, 고양이 일종의 귀가 부작용. 달린 사람이 나왔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나노 머신을 모두가 몸속에 심어야 되니까 혹시 이제 태어난 아기가 나노 머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이걸 제거하는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술을 하는데 부작용으로 이제 고양이 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귀엽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열광한 사람들이 막 일부러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스텔라라는 인물이 그 고양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드 올리 메모리즈에서는 굉장히 차별받는 집단으로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는 뭔가 이제 휴먼 레볼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 집단은 이제 인간이 뭔가 사이보그화 되거나 아니면은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집단인데, 그렇죠. 인간이 아니게 된다. 뭐 네, 이런 네. 거를. 이 집단에서 주장한 것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간임을 인정받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어느 정도로 시술을 받으면. 네. 네. 그게 무슨 휴먼 무슨 액트인데 이름이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그런 법이 아예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약간 그 인간 순수령 같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차별받는 집단으로 나오고, 이 리드 올리 메모리에서 나오는 제스라는 등장인물인데, 이 제스라는 사람이 그거에 맞서서, 이 사람도 하이브리드예요. 약간 여우귀하고 발도 그 동물처럼 돼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릴 때 뭐 그 피부암인가를 앓은 걸로 나와요, 이 게임 내에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신체를 아예 유전자를 처음부터 다 갈아엎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물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캐릭터 나와요. 네. 처음에 이 캐릭터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저는 실수로 잘못된 선택지를 눌렀는지 제가 무슨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나 봐요. 게임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캐릭터한테.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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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친해졌어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러고 또 바랄라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나노머신 시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머신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이 지금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게임 내에서. 네. 이 부작용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주인공의 여자친구였던, 네. 아, 그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름이
세 글자인데요. 땡땡땡. 우리말로 세 땡땡땡이라고 글자고 할까요? 네. 마지막 글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릴리안도 아니고 누구지? 뭐 하여튼 네. 그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어떤 레노어. 네, 레노군요. 레노어. 네. 완전히 다르네요. 네, 레노인데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였고 네. 그런데 그 거부 반응으로 죽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하지 못한 채로 3년 동안 이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가 죽은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상당히 상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약간 메인 스토리, 가장 메인 스토리에 가까운 큰 그렇긴 줄기에 하죠. 가까운 이야기고. 제가 방금 스포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주인공이 계속 유령을 보잖아요. 네,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유령도 네, 그 나노머신에 의해서 거부 반응으로 죽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나노머신에 의해서 죽거나 그랬을 때 그 나노머신에 의해서 유령처럼 변할 수가 있대요. 그 작품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변했다기보다는 이론인데요. 네, 그 이제 나노머신들이 서로 엉성하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네. 의식을 뭔가 반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인공이 보는 그 유령은 그 작중에서 벨라라는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 벨라 맞나? 아니다. 작중에서 그 어떤 회사에서 오는 그 맨날 로봇하고 같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와서 맨날 맥주 시키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친구의 여동생이던가 누나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령이 나오면은 항상 TV가 꺼지거든요. 네. 배경에 있는 TV가 치직거리거나 꺼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언제 또 볼 수가 있냐면은 가비가 네. 등장할 때마다 TV가 꺼져요. 오. 네. 무슨 뜻이죠? 그래서 네.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였던 레노어가 레노. 유령이었다? 네, 죽은 이후에 유령이 되어서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령이었다는 아니고 유령이 되었다. 네, 유령이 된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유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는 네. 뭐 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사람한테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엔 지금 보이지 않는 건데 TV 같은 게 꺼지거나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뭔가가 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숨겨져 있는 설정들도 있습니다. 네, 작품에는 안 드러나요. 유령은 안나입니다. 안나군요. 안나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스토리가 되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네. 그리고 개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개 멋진 시바 뭐 이런 네, 개가 많이 애들이, 나옵니다. 네, 시바견도 나오고 웨시코기도 나오고 이 세계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동물과 인간 뭐 이런 걸 합치는 것도 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지능을 높이는 실험도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뭐 웨시코기가 한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웨시코기가 뭐 회사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온리 메모리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리드 온리 네. 메모리즈에서는 곰이 나와요. 네, 그렇구나. 곰이 나와서 얘는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하진 않아서 말은 못하고요. 귀엽게 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귀엽네요. 네. 그러면 ROM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ROM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ROM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거는 진짜 게임입니다. 얘는 그 비주얼 노벨이 아니고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게임인데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포인트 앤 클릭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춰서 클릭하는 거요. 네. 마우스로 갖다 대서 클릭하기. 이게 네. 게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퍼즐 게임에 좀 가깝고요. 힌트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 아이템 같은 걸 얻어서 아이템을 어디다 뭐 쓴다던가 조합한다던가 해서 이제 헤쳐나가는 어드벤처 게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하는 장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되게 이 리드 올리 메모리랑 그 바랄라랑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 둘이 거의 동시에 발매가 됐어요. 리드 올리 메모리는 이제 2017년 1월 17일에 나왔고요. 네. 바랄라는 잠시만요. 바랄라는 언제 나왔냐면 이건 2016년 6월 21일,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구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이 네. 작품을 만들 때도 트위터로 이제 세계관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왜냐면 둘이 이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같은 네. 역사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개발자들끼리 뭐 트위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 그 트위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리드 올리 메모리는 제가 잠깐 해봤을 때 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랄라보다 훨씬 좀 불편하다고 느꼈었어요. 저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뭘 클릭하면 그냥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뉴스 보기 뭐 이런 걸 클릭하면 그 클릭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뭐 보기를 네. 선택할 것인지 네. 뭐 다른 걸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네. 메뉴가 뜨더라고요. 네. 네, 사실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셨죠. 네. 패드로 플레이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아, 패드로 할 수도 있구나. 네. 엑스박스 패드나 이런 그 게임할 때 보통 쓰는 그 패드 있잖아요. 아, 그 조이스틱 A, B, X, 달린 Y가 거 있고 이런 거요? 조이스틱이 있고 네.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요. 왜냐면은 클릭한 뒤에 클릭하는 게 아니라 네. 클릭한 다음에 그 왼쪽 방향키, 오른쪽 네, 예. 방향키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고요. 그렇구나. 혹시 패드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호. 네. 네.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네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그 바랄라보다는 조금 더 뒤쳐져서 로봇들이 아직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고 하이브리드 시술이 이제 그러니까 그 캣부머라고 하죠. 네. 여기서는 그 시술이 이제 막 등장했을 때. 네. 그래서 주인공이 기자예요. 프리랜서 기자여서 네.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테크 리뷰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런 네, 거예요? 어떤 제품이 나왔다. 기술까지는 아니고 네. 그 작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자고 있다가 깨어나니까 자기 앞에 무슨 로봇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로봇의 이름이 튜링입니다. 네. 네. 아, 네. 튜링군. 네, 네. 튜링군. 굉장히 귀여워요. 파란색 머리를 갖고 있어서 이제 작품 내에서 막 블루 헤드 막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최초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을 만든 헤이든이 납치를 당해요. 헤이든이라는 사람은 이제 개발자인데요. 네. 작품 내에서는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로봇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 틈틈이 이제 이 로봇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네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메쉬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로봇들은 다 메쉬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처럼 메쉬넷에 다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뭐 통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이나 이런 곳에 VR 기기를 심어가지고 이 메신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랑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공각개동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인간의 신체를 바꾸는 시술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막 눈이 막 기계로 된 사람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팔이 기계로 된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차별을 좀 받는다고 안 했어요? 네, 그 법적으로 얼마만큼 시술을 받을 수 있는가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제한이 있어요,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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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막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너는 우리 집에서 뭐하니?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튜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이든이 납치를 당해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 내가 이제 헤이든 아파트에서 방금 탈출을 했는데
헤이든이 나보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왔다. 헤이든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내가 헤이든의 연락처를 뒤져보니까 헤이든의 옛 친구 중에서 가장 도울 확률이 높은 사람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신이다. 그래서 너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헤이든을 이제 구출하러 다니는 게 이제 주요 스토리입니다. 근데 게임을 사실 영어로 된 거여서 직접 해보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해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게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왜냐면 영어 유머니까. 근데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했고. 네. 아, 저희가 빠져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두 게임을 개발한 그 개발사가 베네수엘라 게임 회사라면서요? 아, 바랄라는 베네수엘라 게에 있는 회사가 네. 맞고요. 리드올리 메모리즈는 다른 아닐걸요. 회사예요? 네. 리드올리 메모리즈는 미드보스라는 곳에서 네. 이제 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네. 얘 아이디로는 캐나다인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바랄라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게임이 맞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독재자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도 바랄라 내에서도 이 독재자를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있고 뭐 굉장히 게임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예를 네. 들어 인터넷이 끊긴다던가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허허.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허허.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개발이 됐고 그러한 세계관 자체가 좀 게임에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원래 게임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 리드올리 메모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어디까지 했죠? 구출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했나요? 헤이든을 구출하러 간다. 네, 그래서 게임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뭐 방송을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 게임을 하셔도 좋고요. 혹시 안 하실 거라면은 제가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톰캣이라는 해커를 만나요. 톰캣이라는 해커를 만나가지고 그 해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헤이든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헤이든이 죽었다는 게 나와요. 죽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튜링은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네. 그럽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헤이든이 일을 하던 회사에서 이 헤이든을 죽였다는 게 밝혀져요. 네. 헤이든이 일하던 회사가 굉장히 거대한 회사인데 이 네오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도시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정부들이 전부 정부가 파산해요. 세계관 자체가 정부가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민간 기업이 맡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어떤 도시는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죠? 경매를 통해서 공공시설 뭐 그런 권리를 팔았어요. 민영화를 한 거네요. 네, 대기업에서 그걸 갖고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의 싸움 자체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프로핏을 위해서 막 이제 가차없는 짓도 막 하는 거죠. 근데 네온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중소기업들이 약간 융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견제가 돼요. 네. 이 중소기업들 간에 견제가 되고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치안 같은 경우도 훨씬 나은 상황이고 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랄라랑 다르게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로 나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네.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중에 제일 거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네오 샌프란시스코의 메쉬넷을 관리하고 또 로봇 관련한 로봇을 전부 다 관리하고 하는 이제 저기 누구냐 헤이든이 일하고 있는 네, 일하는. 네. 그런데 이름을 까먹은 그 네. 회사라는 거죠. 네. 네. 페럴렉스라는 회사입니다. 페럴렉스. 네, 페럴렉스라는 회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네. 네. 근데 이 패럴렉스라는 회사는 원래는 굉장히 이타적인 회사예요. 사회적인 기업이에요. 굉장히 원래는 사회적인 기업이었는데 네. 최근에 뭐 임원진이 전부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사회적인 이익 그런 거는 갖다 버려 우리 이익이 제일 중요해 이런 회사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떤 걸 개발했냐면은 빅블루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요. 네. 이 빅블루라는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메쉬넷 자체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이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사람한테 막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인공지능이었는데 그 패럴렉스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무런 그 예고도 없이 이거를 메신에서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런데 헤이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튜링이라는 로봇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패럴렉스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목이 끌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 헤이든이 원래 튜링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세상에 공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패럴렉스사에서 그걸 막으려다가 헤이든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튜링이 이제 그거를 열심히 알아내려 하다가 이제 헤이든이 죽은 걸 알고 그럼 우린 진실이라도 찾아야겠다. 진실을 열심히 찾으려 하다가 빅블루라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게 알려지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빅블루 이전에 베이비 블루라는 뭐라 그러죠? 알파 버전? 인공지능이 베타 있었어요. 버전? 네, 베타 네. 버전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베이비 네. 블루라는 네. 이거를 이제 넷상에다 뿌려놨는데 얘네들을 뭐 수습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기사들을 다 수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사들 네. 어떤 기업에서 낸 기사들을 수정을 하려고 다니는 건데 이 작품 내에서도 그 어그멘티드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어그멘티드 아이에서 그 주인공을 이제 주인공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사를 쓰는데 기사가 자꾸 수정된다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업로드한 그 내용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거를 그 웹에서 보면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치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 주인공이 저널리스트니까 주인공한테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고 요청을 하고 그 어그멘티드 아이에서 나오는 순간 살해돼요. 어허. CEO가 어그멘티드 아이 CEO가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죽습니다. 주인공 보는데 이렇게 네. 탁 떨어져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날조가 되는 게 어떻게 날조가 되냐면은 패럴렉스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면은 전부 다 페이볼한 어조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휴먼 리볼루션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인간성을 이제 상실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전부 다 이 단체를 비판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 내에서 이 휴먼 레볼루션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리더가 불평을 합니다. 기사를 다 나한테 비판하는 식으로 쓰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들이 이제 여러 명을 찾아가요. 이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죽어요. 가는 곳마다 다 죽고. 거의 김전일인가요? 가는 곳마다 죽고 코난인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뒷이야기가 있어요.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아하,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빅블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패럴렉스사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빅블루가 왜 위험하냐면 빅블루가 단순히 정보만 얻어서 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빅블루가 이 도시 전체에 있는 그 롬들의 통제권을 다 얻어요. 네, 도시에 있는 롬들이 예를 들어 경찰도 롬이고 경찰 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을 판매하는 롬도 막 돌아다니고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날씨 예보 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를 막 일시적으로 조종을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이게 게임 내에서 한번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퍼즐을 해결하는 게 나오는데 네.
막 시위대가 있는데 저 시위대를 처리해주면은 내가 너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날씨 롬을 조작해가지고 눈을 내리게 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퍼즐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롬들이 다 있는데 그런 롬들에 대해서도 다 통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빅블루가.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옛 친구 제스가 아니라 그 주인공의 옛 친구가 있습니다. 경찰이에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을 좀 미리 찾아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가 자기 옛 친구였던 경찰하고 그 다음에 작중에서 그 페어라이트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페어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시스템 1의 전 CEO인데 이 시스템 1이 패럴렉스사에 이제 그게 됐어요. 라이벌이요? 아니요. 원래 라이벌이었다가 합병됐어요? 합병되고 네. 이 사람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거의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돈이 많은 부자지만 돈이 많지만 좀 그 뭐라 그러죠? 돈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작중에서 계속 이 인물은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요. 네. 그리고 뒤가 좀 많이 구린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게임 내에서 한번 등장하는 거는 그 플로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플로라의 기업의 사장이 이제 멜로디라는 사람인데 이 멜로디도 하이든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사이보그 증강 현실 뭐 기계 예를 들어 눈에 심는 VR 칩이나 아니면은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이든과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이든이요? 네, 헤이든. 네. 네. 그래서 작중에서는 그 튜링한테 너는 내 고모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내 언트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중에서 계속 이제 튜링이 멜로디 언트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플로라하고 시스템 1하고 한번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멜로디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페어라이트가 자기랑 같이 자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난 그걸 거절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같이 하던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페어라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뒤가 구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페어라이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퇴역 군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요. 데커다. 네. 데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저기 어디야 패럴렉스사의 이제 서버실에 침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은 롬들이 다 그 내장된 인공지능이 다 그 스스로 자율성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처럼 스스로 뭐 생각하고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 시스템이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네.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라 이런 식으로 if군만 if 이렇게 쭉 only 있는 거예요. 네. 부분이.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블루가 이 서버에 올려졌을 때 이 롬들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하고 이 일당들이 어떤 그 해커 톰캣하고 주인공하고 이제 튜링하고 어떤 일을 꾸미냐면 그 롬의 롬도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되잖아요. 거기에 그 튜링의 프로그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 네오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로봇들이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다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빅블루가 올려져도 통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일을 꾸미고 거기 들어갑니다. 메인 서버에 침투를 해요.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의 스토리인가요? 여기까지 하면은 게임을 한 90%, 80% 한 거예요. 네, 이게 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열심히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데커가 배신해요. 네, 데커가 이제 주인공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네.
데커는 원래 살인 로봇이에요. 음. 군인 로봇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경찰 친구가 이 데커를 막으려다가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데커의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의 몸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 데커는 그 멜로디의 어머니가 그 아까 말했던 플로라사의 그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멜로디의 어머니는 그 군인 기계 이런 걸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이 이 북한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나와요. 이 세계에서. 근데 이 멜로디의 어머니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허허. 지금 김정은이 있을 때보다 더 김이 있을 때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지 지금은 사람이 살 수조차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데커를 원래 인간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로봇으로 개조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 페어라이트 밑에서 좀 나쁜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페어라이트는 이 빅 블루를 통해서 다시 페럴렉스사를 다시 좀 먹으려고. 그러니까 페어라이트 이 박사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다는 언급이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빅블루를 이용해서 이 네오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이 있었다는 게 사실 여기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원래는 너희를 다 우리가 금방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너희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과연 여기까지 침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궁금해서 너희를 그대로 놔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악당이 하는 실수죠. 너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좀 보려고 했어.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작중에서 죽었던 그 오그멘티드 아이사의 사장이라던가 네. 네. 아니면은 많이 죽거든요. 4명이 죽어요. 왜냐면은 빅블루가 오류가 있었다는 게 탄로가 나면은 그러니까 페럴라이트 박사의 생각은 뭐였냐면 빅블루가 이제 그 개발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도시의 통제력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빅블루가 무산이 돼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빅블루에 대해서 좀 뭔가 비밀을 알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빅블루 때문에 뭔가 지금 그 베이비블루 때문에 지금 기사가 다 수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알아챌까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을 이제 쫓아와요. 그런데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서 여기서도 어떤 퍼즐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이 데커를 물리치고 이제 메인 서버실에 가가지고 튜링의 그 인공지능을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게임이 이제 엔딩 됩니다. 네. 약간 그 원샷이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러면? 퍼즐이라는 게? 네. 그거랑 비슷한데 이 게임은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없고요. 네. 패드로 하시면 그 컴퓨터로 하면 마우스로 하면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네. 클릭할 수 있는 게 뭔지가 일단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패드로 하면은 그냥 그 방향키 몇 번 누르면 다 나옵니다. 키보드로 하면 안 되나요? 키보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키보드로 방향키 해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드로 하면은 좀 더 편한 게임이고, 그리고 엔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롬이라는 기계 전체에 다 인공지능을 올릴 건지 말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중에서 그 튜링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호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답변이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안 고르면 충분히 호감도를 만땅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네. 내 답변을 고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자주 나옵니다. 그 답변 고를 수 있는 게. 근데 딱 봐도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사람이? 막 이런 답변들이 껴 있으니까 그것만 안 누르시면 네. 기본적으로 호감도는 만땅을 채울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리드 인권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거든요. 인권 관련해서 일하는 변호사인데 이 친구하고도 얘기할 때마다 꼭 마지막 답변은 다 무슨 그 털이나 고양이 관련된 농담들
네. 인종차별적인 그런 농담들이 네. 꼭 포함이 되거든요. 아하. 그런 거를 안 고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저장을 하고 골라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이 튜링을 업로드를 했는데 호감도가 좋은 경우가 제일 좋은 엔딩이고, 네.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튜링하고 호감도를 쌓아놓으면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튜링을 업로드하는 경우와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호감도가 나쁜 경우, 나빴는데 업로드를 한 경우와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튜링이랑 호감도가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튜링하고 호감도를 올려놓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튜링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튜링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은 이 튜링이 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좀 믿음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튜링 업로드하면은 이 인공지능들이 로봇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봇들을 이끄는 애가 바로 튜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튜링은 복제되는 거지 삭제되진 않는 거죠? 네네네. 네. 마지막에 뭐 좀 손상을 입긴 하는데 다행히 수리가 되고요. 근데 이게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튜링의 코드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코드를. 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같은 것만 올려놓으면, 어떤 기기든 올려놓으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발전하도록. 네. 그래서 복제를 해도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모사한 그런 거네요. 네네. 인간 아이처럼 클 수 있도록. 네. 작중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나의 탄생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내 코드는 어떻게 헤이든이 개발했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톰캣이 이제 헤이든의 자료를 헤이든이 만든 걸 보면서 너의 코드는 사실 헤이든이 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인간처럼 만들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되게 힘들겠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물론 지금 뭐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기계를 학습시킨다고 하는 것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네. 인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이 헤이든이라는 과학자가 아니라 개발자인데 굉장히 천재 개발자인 걸로 나와요, 이 작품에서. 아마 작중에선 이제 2064년인데 네. 2064년 전에 될지 안 될지는 네. 저희도 모르죠. 네. 알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작중에서 사람들이 다 헤이든의 코드를 볼 때 다 놀랍니다. 하우 엘레강트 막 이러면서, 이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코드 자체를 굉장히 엘레강트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나 봐요. 오호.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걸로. 네, 코드가 진짜 아름다운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이게 코드를 보신 분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하는데 5줄을 써야 되는데 10줄을 써야 되는데 이제 3줄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걸 약간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 어떤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이 코드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제 무결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아름답게 짰다, 우아하게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 내에서 헤이든의 동료가 한 번 등장하거든요. 네. 그 동료는 이제 빅블루의 코드를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헤이든이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조잡하다. 됩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헤이든이 얼마나 대단한 개발자였는지 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정말 어렵겠구나, 뭐 이런 것들 정말 좀 어렵겠네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랄라하고 연결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어그멘티드 아이가 물론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이 리드 올리 메모리에서 어그멘티드 아이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회사로 나옵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그 이제 사장 이름이 진인데요. 네. 진이 죽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문에서 이제 떨어져 죽고, 그러고 나서 좀 황색 언론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장은 굉장히 그 좀 의식이 깨어있는 네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그 바랄라에서는 어그멘티드 아이의 사장이 굉장히 좀 인간 말종처럼 나오잖아요. 네. 네. 쓰레기처럼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바랄라에서 나오는 칵테일 같은 경우에도 그 일돌리 메모리의 스타더스트라는 바를 이제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톰캣이 주로 있는 곳이라서 네.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술을 시킬 때 볼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 내에서 한번 그런 게 등장해요. 그 어떤 사람들한테 칵테일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퍼즐이 있는데, 거기서 난 단 게 좋아 이런 칵테일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칵테일의 맛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일이 봐야 돼. 일일이 확인해 봐야 돼요. 아하. 일일이 그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재료가 되고 무슨 재료가 되는데 무슨 맛이야. 혹시 이걸 원하니? 예, 아니요. 그럼 아니요 누르면은 또 차서 또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바랄라를 해보시면은 좀 쉽습니다. 아. 네. 단 걸 원해. 그러면은 뭐 플러피 드림이나 슈가 뭐였죠? 슈가 네, 뭐였지? 슈가러시. 네, 슈가러시 그런 네. 칵테일이 있거든요. 이거 딱 보면 단 거다 알잖아요. 바랄라를 해봤다면. 그래서 그렇죠.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바랄라에도 롬이 등장해요. 그랬던가요? 네. 누가 그- 롬이에요? 그 술집 앞에 있는 자판기가 말을 할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게 롬입니다. 맞아. 경찰이 자판기를 취조하고 막 이랬다고. 네. 그게 롬입니다.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그러면 저희 뭔가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게임 어떠셨나요? 바랄라는 해보셨으니까 바랄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랩업하자면, 상당히 도로시가 귀여웠고요. 맞아요. 도로시 네. 귀엽죠. 도로시 네. 귀여워요. 도로시. 저는 캐릭터 중에 도로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아주 가차없는 색들이 네. 도로시고 그다음에 음악이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음악에 대해서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바랄라도 네. 음악이 굉장히 좋고, 네. 그 리돌리 메모리도 배경 음악이 굉장히 분위기가 잘 어울려져요. 네. 그래서 이게 게임 자체는 도트로 만들어 놓고 음악은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구나. 도트도 굉장히 찍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것보다 도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다 찍어야 되는데 일일이 찍는 건데. 하긴 그렇죠. 그린 다음에 그냥 화질을 낮춘다고 도트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건 저도 그런 거 하는 거를 친구 하는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캐릭터 도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이 정도 도트를 찍으려면은 거의 뭐 도트 하나 찍는데 며칠 걸릴 거예요. 네. 일일이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확대해가지고. 네. 네. 하여튼 음악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트라고 해도 사실 도트풍의 그 그래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뭐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게임 같은 경우는 둘 다 후속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랄라 같은 경우는 너바나라는 작품이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작품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064 리드 온리 메모리즈는 리드 온리 메모리즈 뉴로 다이버라는 작품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작품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지금 이제 스팀에 올라가 스팀에서 있죠. 구입하실 수 있고요. 별로 그렇게 비싸지 네. 않습니다. 책 한 권보다 싸기 때문에 네. 네. 한번 구입해서 플레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을 다룰 예정이죠?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켄 리우라는 작가의 종이동물원이라는 네, 단편집 휴고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렇죠. 네. 네뷸라상도 받았죠. 휴고상이랑 네뷸러상이랑 무슨 한상문학 무슨 상을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한 종이 동물원이라는 단편이 표제작인 네. 그런 단편집입니다. 네. 네, 아주 정말 그 2019년에 그 SF계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그런 책인 것 읽어봤는데 같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네. 정말 좋고 네.
그래서 왜 얼마나 좋은지 어. 뭐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시작했죠. 아, 맞아요. 유튜브 물론 방송은 유튜브로 저희가 로우하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 편집도 거치지 않은 원래 방송이랑 똑같은 것도 올리고 있었지만 네, 편집한 것도 네. 5분에서 10분 가량을 정말로 그 영상 컨텐츠로 만든 저희 공들이 편집자분이 공들여서 만들어 주신 네, 그러니까요. 데스스타님이 공들여서 편집해주신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옥타비아 버틀러 특집에 대한 게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호시노 유키노부 호시노 유키노부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올라갔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쪽은 되게 좀 구독도 많이 구독해 주신 분이 되게 많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뭐 40명인가 조회수도 이제 올린 지 한참 됐는데 10을 못 찍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번 주 조회수가 뭐 200회 이렇게 나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언제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인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영상 하나의 조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그 채널 조회수인데 그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까지 합해서겠지만 그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이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희가 공을 들여서 만든 거고 이게 편집자분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튜버로서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정말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저희가 뭐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에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아이튠즈에는 댓글을 다는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조용히 듣고 계신데 리뷰는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좀 리뷰를 쓸 수 있는 곳이 숨겨져 있는 곳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 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없네요. 누가 리뷰를 남겨주시긴 했거든요. 그 옛날에 있다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닐까요? 굉장히 옛날에 누가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없어졌거나 한 게 아닐까 그런가요?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이제 댓글을 못 남기시는 앱 유저분들은 그 아이폰 유저분들은 저희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 아니면 뭐 저희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그러셔도 댓글들 되고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 하나도 없지만 확인할 게 없지만 확인하고 아니 있고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좀 약간 단편적인 것이라서 뭐 좋아요, 뭐 유익한 방송입니다. 이 정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기억이 안 간혹 나네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관련해서도 뭐 공유 이벤트 같은 거를 생각을 그러게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크리스마스쯤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면 어떨까요? 좋네요. 저희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크리스마스쯤에 그런 공유 이벤트를 할 것 같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요. 다음 주 방송에서 네.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